네, 이 정도까지 현재 시행되는 논술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전형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논술 시험을 대비하려면 먼저 언제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역별로 개념 학습과 수능 과정의 학습을 한 번씩 마친 이후에 프리논술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바퀴 돈 다음에 시작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1년 전부터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합격률이 가장 좋고요. 안정적으로 실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프리논술 전혀 안 하고 수능 공부만 계속 하다가 파이널 수업할 때, 시험 직전에 파이널 수업할 때 한 번 수업 듣고 합격하는 학생들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운도 작용을 했던 거고 파이널 때 수업 들어도 실력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정적인 실력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공부해야 돼.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나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프리논술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다른 전형들은 한 가지 전형을 대비하려면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수능도 과목이 많죠. 내신도 과목이 많죠. 근데 프리논술은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이기 때문에 대비 시간이 훨씬 더 적습니다. 얼마나 대비하면 됩니까? 일주일에 5시간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5시간.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논술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5시간 대비하면 충분하다. 프리논술 학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한 과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랜 기간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프리논술 문제를 잘 풀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사고력이 필요한 것이고 사고력은 오랜 기간 동안에 향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수업 듣는 시간 3시간에 복습하는 시간 2시간 이 정도 투자하면 충분하게 자기 실력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진도를 2번 마친 다음에 1년 전부터 시작하라 그랬는데 지금 1년 전인데 우리 애는 진도가 안 끝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진도가 안 끝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영역별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리논술 시험에서는 기하와 벡터와 관련된 논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미적투나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논술 문제도 출제됩니다. 하지만 고1 수학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중학교 수학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지금은 고1 진도 안 끝난 학생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1 수학과 관련된 프리논술을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공부할 게 많아요. 지금은 앞부분 고1 수학 또는 미적 원과 관련된 프리논술 공부를 시작하고 하면서 프리논술 일주일에 5시간밖에 안 하니까 나머지 시간에 진도 나갈 거 아닙니까? 진도 나가고 진도 다 나가면 여름방학 때 기하와 벡터와 관련된 프리논술 공부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할 게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력 향상 위주로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문제 해결력 향상 위주로 학습을 한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실패를 합니다. 여러 교육 현장에서도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게 중요한지 압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 풀이 방법만 익혀나가고 그렇게 1년 동안 프리논술 공부하고 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이 논술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못 풀었습니다. 못 풀면 자기가 이제 그 문제 풀이 방법을 찾겠죠. 예를 들어 학원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풀린다. 수업을 들어보니까 학생이 감탄을 하는 거야. 와,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감탄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공부했으니까 한 대로 풀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과 변형된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법 자체, 시작조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언제나 공부할 때 어떻게 푸는가, 풀이 방법에 집중을 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되겠지는 어떤 단서가 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능하고 수리, 논술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그거예요. 수능은 유형화된 학습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유형만 하나하나 잘 익혀두면 실제로 수능 시험 보러 가면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지 안에. 그거랑 내가 공부했던 유형의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지 안에. 하지만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은 매번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이 새롭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평균값 정리. 의외로 학생들은 평균값 정리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고요. 평균값 정리를 써가지고 계산식이나 명제들을 수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왜 문제를 못 푸는가? 수리논술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학생이 평균값 정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못 푸느냐? 학생이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못 푸는 겁니다. 딴 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미분법도 잘하고 수학적 귀납법도 잘 알고, 그런데 문제는 왜 못 푸는 걸까요? 이 문제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써야 되는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 문제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풀어야 될까? 그래서 얘한테 문제를 풀어줄 필요까지도 없어요. 이 문제 한번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시도해 보겠니? 그렇게만 해도 잘 푸는 학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구까지만 딱 데려다주면 알아서 길을 잘 걸어간다, 학생들이. 근데 입구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게 수리논술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해서 알려줍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조건과 이런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울까, 문자가 많아, 그럼 문자를 줄여야 되겠지, 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풀지 않는다면 학생이 시험장에 가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 힘을 못 쓰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논술 고유 영역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논술 시험에서는 수능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그것을 제가 논술 고유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수리 논술에만 나오는 파트.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던 평균값 정리와 같은 문제는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수리 논술에만 자주 출제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학생들이 만나면 그냥 두 손 듭니다. 바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학생들이 논술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더욱더 자세히 수리 논술을 어떻게 공부하면 학생이 확실히 실력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몇 가지 사례들만 보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합격 사례들, 이제 논술 전형 끝나고 수능 시험 끝나면 얼마 지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치면서 연락이 옵니다.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합격했을 때보다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정말로 좋아하면서 연락을 해요. 정말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많이들, 대부분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원서를 쓰는 거죠. 내 점수에 맞춰서. 근데 논술 전형 원서 쓸 때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원서 쓰는지 아십니까? 자기 실력으로 못 가는 대학을, 절대 못 가는 대학을 씁니다. 왜냐하면 시험 내가 잘 봐버려가지고 더 좋은 데 붙어버리면
보통 그걸 요즘 납치라고 부르죠. 수능, 수시에 붙으면 정시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높은 데를 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어디를 붙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연락이 오고, 올해도 연락 온 학생들이 몇몇 있는데,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 학생 A는 워낙 특이한 학생이라서, 학생 A는 올해 합격한 학생이 아니라 작년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특이한 학생이에요. 보시면 특이하다라는 걸 알 겁니다. 이게 작년 수능에서 이 학생이 받은 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7등급, 수학 1등급, 영어 4등급, 물리 7등급, 화학 6등급. 수학은 잘하는데 나머지가 막 7등급이 나와요. 이런 학생은 누가 봐도 논술에 올인해야 되는 학생이다. 그렇죠? 이 학생은 누가 봐도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논술만 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수학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실제로 논술 전형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학생은 한양대 수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이 학생은 사실 이제 놀라운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이 학생은 당연히 논술에 올인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수학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성적 받아 수학 아무리 1등급이라고 해서 이 성적으로 정시 모집으로 가려면 어디를 갑니까? 그죠? 자, 학생 B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학생입니다. 학생 B는 그래도 이제 수능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학생이에요. 국어 3, 수학 2, 영어 2, 물리 1, 지학 2. 이런 성적을 이제 보통 3월달이나 12월달 이 시점에 이 정도 모의고사 성적을 받는다라는 학생을 보면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는 수능 준비 꾸준히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 준비한다. 그게 최선의 대비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 그렇게 대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성균관대 공학계열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 뭐 수능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성균관대에 들어갈 성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이 두 학생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학생들입니다. 학생 C와 학생 D는 일반적이지 않은 학생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들은 어쩌면 이게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학생 C와 학생 D가. 근데 저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학생 C의 경우에 학생 바로 이제 몇 달 전까지 이 강의실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학생인데요. 올해 수능에서 받은 점수가 이겁니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물리 4등급, 화학 4등급. 자, 수능에서 이 점수 받았으면 정시 모집에서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나요? 일단은 수도권은 못 갑니다. 지방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학생이에요. 올해. 예상이 되시나요? 합격자 발표가 제일 먼저 난 대학이라 논술 시험을 좀 일찍 본 대학이겠죠. 이 학생은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특이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뭐가 특이하냐? 이 친구는 수능 성적을 보세요. 이게 올해 수능에서 받은 성적이에요. 이 친구가 서울시립대 논술로 합격했다 해서 수능 시험 그냥 발로 쓰고 나온 거 아니에요. 수능 발표가 먼저, 수능 시험이 먼저였습니다. 수능 시험 먼저 보고 이틀 후에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열심히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나왔고, 얘가 올해 수능만 망한 거냐?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 때 계속 이런 등급이 나왔습니다. 원래 잘 못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수학이 4등급인데 논술을 잘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빈번하게 보는 학생들이에요. 수능 수학과 논술은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수능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수리 논술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수능 수학은 낮은데 3등급, 4등급인데 수리 논술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봅니다.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 이제 뭐 정시로 가려면 지방대에 갔어야 되는데 시립대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지금 놀고 있죠. 입학 준비하느라. 학생 D도 한번 보죠. 학생 D는 올해 수능에서 받은 점수예요. 이 학생도 국어 다 거의 3등급이고 물리 4등급. 위에 친구보다는 조금 나은데 얘도 수학 3등급이니까 수학을 그리 잘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이 학생은 두 군데 합격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학생은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와 서울과기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부에 논술 전형으로 예비 합격 아니고 전부 다 최초 합격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학생도 수능 수학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리 논술로는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올해만 해도 저한테 먼저 합격했다고 연락 온 학생이 한 10명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수능 수학이
3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학이 잘 안 돼도 내신을 풀이 논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 이제 수능 수학 1등급 받는 학생이 있어요. 수능 수학 1등급 받는 학생이 있고 수능 수학 4등급 받는 학생이 있어요. 첫 시간에 풀이 논술 첫 시간에 딱 앉혀놓고 시험을 봅니다. 그럼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둘 다 10점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수능을 아무리 잘해도 풀이 논술 준비를 안 했으면 전부 다 바닥인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풀이 논술은 지금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등급이나 4등급이나 둘 다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1등급 학생이 수학적 센스가 조금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 좀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겠죠. 4등급 학생도 바닥에 있으니까 남들보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상대평가잖아요. 다른 애들 다 바닥이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해서 100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합격 점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100점 만점에 50점. 이것도 합격을 할 수가 있다고. 자기가 잘하는 영역 몇 개를 만들어 두고 꾸준히 공부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수능 못하는데 수능 수학 못하는데 풀이 논술 잘하는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학원에서 매주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보거든요. 풀이 논술 시험. 풀이 논술 시험 맨날 못 보다가 이때 실제 시험날 대박이 나가지고 합격한 거냐? 아니에요. 한 하반기 이후부터는 꾸준히 잘 나오던 학생입니다. 풀이 논술 점수가. 꾸준히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면서 꾸준히 풀이 논술 점수가 잘 나오던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합격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학생이고 합격을 한 겁니다. 실력 자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간 거고요. 수능 수학과는 별개로 풀이 논술 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풀이 논술, 너 내신 안 되니까 풀이 논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답변 중 하나가 이거예요. 아, 저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완성한 후에 풀이 논술을 공부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얘가 11월 달까지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하면 수능이 완성이 될까요? 안 돼요. 수능 완성 안 된 상태로 수능 시험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풀이 논술 일주일에 5시간 빼가지고 공부한다고 수능 성적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학생 수능 성적 떨어지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5시간 풀이 논술 공부했다고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것 때문에 수능 성적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 공부는 우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이런 학생들을 매년 많이 봅니다. 논술을 의외로 잘 봐가지고 이제 풀이 논술 시험으로 이제 합격을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옛날부터. 어떤 학생은 중학교 때 경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학생도 있고 또 아닌 학생도 있어요.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에 대답을 되게 잘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아주 큰 목소리로 대답을 잘해요. 어떤 학생은 그냥 조용히 쳐다만 보는 학생도 있어요.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너무 식상한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풀이 논술로 대학을 잘 가는 학생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시험이 있으나 모의고사가 있으나 빠지지 않고 수업 시간에 나와서 뭐 시끄럽든 조용하든 수업 잘 듣습니다. 그런 학생들 잘 나옵니다. 실제 성적이. 수업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 되게 많냐면요. 그런 일 되게 많아요. 저 6월 모평 준비해야 돼서 이번 한 주만 수업을 빠지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모의평가를 왜 준비합니까? 모의평가는 11월로 가는 길에 중간에 그냥 보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11월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모의평가 잘 봤다고 해서 대학에서 안 데려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이 무언가 이 11월까지 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또 소목표가 생기면 이 소목표 때문에 큰 목표로 가는 흐름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풀이 논술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요. 학생들 모의고사는 저는 따로 대비를 하는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 학생. 모의고사는 그냥 11월까지 내가 11월을 목표로 가는 길에 그냥 보는 거고, 모의고사 점수 조금 안 나오면 어때요? 11월 달에 한 번 잘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논술 전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학생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제가 찾은 건 그겁니다. 성실하다.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간다. 수업을 준비하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할 때 이 문제 재밌으니까 풀어주자. 오늘은 이거 풀어주자. 그게 아니라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1년 동안 이 학생이 이 문제 또는 이러한 이론 이것들을 한 번씩 다 공부하고 가면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이 학생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커리큘럼을 짜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시간을 빼먹으면 그 부분의 시험 문제 진짜 아까운 거잖아요. 알겠죠? 제가 찾은 유일한 공통점 그거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명회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좋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